루이지애나주 이 미국 여성은 중국인의 말에 속아 지옥과도 같은 경험을 하고 난 뒤에야 뒤늦게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느끼게 되는데요. 과연 이 여성은 어떤 경험을 하게 되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크리스티나 올리버입니다. 저는 미국의 광활한 남부지역 루이지애나주 출신이에요. 루이지애나주는 아름다운 저의 고향임이 분명했지만 저는 언제나 이곳을 떠나 세련된 도시에서 살고 싶었답니다. 왜냐하면 루이지애나주는 주요 산업이 농업과 어업인 시골이니까요. 사정을 모르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저 미국인이고 미국에 산다고 하면 다 좋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아무리 미국이라고 해도 뉴욕이나 LA 같은 대도시가 아닌 이상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지 않고 특히나 미국의 할렘가는 흉악한 범죄가 하루도 빠짐없이 일어나는 등 그렇게 살기가 좋지 않답니다. 또 미국의 남부에 사는 저 같은 젊은 사람들은 일자리를 선택하는 데 있어 제약이 많아요. 아니 제약이 많은 게 아니라 아예 선택지가 없다고 봐야 할 정도죠. 그래서 저는 몇 년 전부터 한국에 가서 살고 싶다는 꿈을 꾸었어요. 그 이유는 사실 엄청 거창한 것은 아니고 어쩌다가 TV에서 재미있는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한국의 모습이 너무나 세련돼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을 동경하게 되었고 그날 이후 저는 한국에서 취업하는 것을 꿈꾸기 시작했어요. 아니 설령 한국에서 일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아시아에 가서 일할 수 있기를 원했죠. 그래서 저는 제가 아시아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나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군요.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죠. 저는 영어 말고 다른 나라 말을 할 줄 몰랐고 미국에서 썩 좋은 대학교를 졸업한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래도 조금 더 알아보니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는 저 같은 미국인들을 영어 강사로 원하는 학원들이 꽤나 많이 보였어요. 나라마다 제시하는 조건들이 다양했기에 저는 어떤 나라로 갈지 고민이 되었죠. 물론 한국이 최우선 순위이기는 했지만 을의 아시아라고 하면 중국이나 일본을 1순위로 꼽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깊어졌답니다. 결국 저는 인터넷으로 중국과 일본에 대해 검색하며 조금 더 정보를 모아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제가 처음 소망했던 대로 그냥 한국에 갔다면 좋았을 텐데 괜히 쓸데없는 고민을 하는 바람에 제 인생이 꼬여버리게 되거든요. 지금 다시 생각해도 이 순간은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먼저 저는 인터넷에 일본에 대해 검색해 보았는데 모두들 입을 모아 하는 말이 일본은 분명 깨끗하고 안전한 나라인 것은 맞지만 시대에 뒤떨어지고 아날로그적이며 재미가 없다였어요. 제가 루이지애나 주를 떠나려는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가 재미가 없어서였기 때문에 여기서 일본은 바로 탈락하게 되었죠. 다음으로 저는 중국에 대해 검색해봤는데 그 순간 저는 중국에 대한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에 혀를 내두를 정도였답니다. 중국인들은 인구가 많아서 그런 걸까요? 중국에 대해 칭찬하는 글도 엄청 많더군요. 이상할 정도로 중국을 욕하는 글은 보이지 않았어요. 꼭 누군가 중국에 대한 나쁜 정보는 지우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여기서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했어야 하는데 그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도시 사진들도 높이 솟아오른 건물들과 넓은 도로들이 꽤나 매력적이게 보였어요. 순간 저는 중국에 가서 일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건 바로 제가 작은 시골 마을에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왜 문제가 되냐고요? 이런 작은 시골 마을에서는 누가 조금이라도 신기한 것을 하면 바로 소문이 나버리거든요. 물론 제가 아시아로 일하러 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도 온 동네에 바로 소문이 나버렸죠. 이어서 동네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참견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자기가 근처에서 마트를 하는 중국인을 안다며 이왕 아시아에 갈 거라면
그 사람을 소개해 줄 테니 가서 한번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 보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그 말에 솔깃해졌고 며칠 뒤 그 중국인을 만나러 갔죠. 메이링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중국인은 미국에 정착한 중국 이민 2세로 다행히 영어에 능숙한 여자였어요. 저는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그녀에게 중국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았죠. 메이링은 중국은 일하기 너무 좋은 나라라며 제가 중국에 가는 것에 적극 찬성해 주었어요. 제가 그 이유를 물었더니 먼저 중국은 아시아에서 제일 크고 좋은 나라이기 때문이고 다음으로 중국은 대국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나라 사람들보다 마음이 넓으며 아시아의 다른 나라보다 문화도 훨씬 뛰어나다고 했죠. 메이링 자신도 10대 때 미국에 건너왔기 때문에 지금은 중국이 훨씬 더 좋아졌을 거라며 얼른 중국에 가라고 제 등을 떠밀 정도였어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면 제가 선망하던 한국은 어떠냐고 물었죠. 그러자 여태까지 입에 침이 마를 정도로 중국을 칭찬하던 사람은 어디 가고 그녀는 대본의 안색을 바꾸었어요. 그러더니 한국은 소국이고 중국에 비하면 훨씬 수준이 떨어지는 후진국이라고 했죠. 그 말을 들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드라마에서 본 한국은 굉장히 발전한 나라처럼 보였다고 했죠. 그러자 메이링은 그건 한국이 컴퓨터 그래픽으로 가짜로 만든 거라면서 실제 한국은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한국과 중국은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 나라라며 절대로 한국에 가지 말라고 절 뜯어 말리는 게 아니겠어요. 만약 중국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한다면 엄청난 후회를 하게 될 거라면서 말이죠. 저는 한국이 그렇게나 수준 떨어지는 나라였는지 몰랐다고 메일링 당신을 만나지 않았다면 꼼짝없이 한국 드라마에 속아서 한국에 갈 뻔했다고 말하고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메이링은 괜찮다며 대국인. 중국인들은 원래 남을 돕는 것을 좋아한다며 저에게 상냥한 미소를 보여주었어요. 중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꿈과 희망이 부풀었죠. 이대로 저에게는 행복한 일만 가득할 줄 알았거든요. 메이링이 말했던 것처럼 마음 넓은 사람들과 뛰어난 문화를 누리며 기쁜 하루하루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중국의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제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죠. 중국의 공항은 경악 그 자체였어요. 우선 이상하게 코를 찌르는 냄새가 문제였는데 정체를 알 수 없는 냄새가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제 코를 마비시켜 버렸는데요. 그건 정말이지 생전 처음 맡아보는 냄새였어요. 아니 이 생선 썩는 냄새 같은 건 대체 어디서 나는 거지? 멀쩡하게 생긴 공항에서 무슨 이런 냄새가 나?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냄새의 근원지를 찾아보았지만 어딜 보아도 쓰레기 더미는 보이지 않았어요. 당연하잖아요. 공항인데 쓰레기 더미가 있을 리가요.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은 중국에 처음 가는 사람들이 맡게 된다는 그 냄새는 중국 특유의 찌든 냄새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손으로 코를 막으며 제가 일하게 될 중국의 영어 학원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택시를 탈 수도 있었지만 저는 여행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곳에 살러 온 것이기 때문에 지하철을 이용하기로 했죠. 그런데 그건 저의 큰 실수였어요. 지하철을 타기 위해 공항을 벗어나 지하로 내려갈수록 끔찍한 냄새가 더 심해졌음은 물론 사람들의 분위기도 어쩐지 이상해졌거든요. 그나마 공항 안에서는 위험함을 느끼지 못했었는데 지하철 역사 안으로 들어가자 사람들이 다들 저를 힐끔거리며 쳐다보는데 그 눈빛은 분명 호의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그들을 경계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명 메이링은 중국인들은 대륙의 기지를 타고 나서 선하고 마음이 넓다고 했는데 대체 저들은 뭐지? 저는 그때라도 제가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지만 그러질 못했어요. 잠시 후 제가 타야 할 지하철이 도착했고 저는 드센 중국인들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지하철에 탑승했답니다. 그들은 경우 없게도 제게 중국말로 뭐라 시끄럽게 소리치며 저를 밀쳐댔는데
이런 경험은 생전 처음이라 저는 딱 울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아니 대체 이 나라에는 순서를 기다리는 매너도 없는 건가? 게다가 어떻게 사람을 밀어놓고 사과 한마디를 안 할 수 있지? 그때 알게 되었죠. 중국에서는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이 바보라는 것을요. 그렇게 저의 험난한 중국 생활이 시작되었답니다. 고생 끝에 저는 제가 일하게 될 영어 학원에 도착했고 그나마 안심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학원에 오기 전 원장님과 미국에서 화상으로 면접을 보았는데 원장님이 아주 좋은 사람 같았거든요. 제가 여기에 입사하면 오피스텔도 제공해주고 학원에서 점심도 제공해 준다고 했습니다. 너무 환상적인 조건이잖아요. 저는 기대에 부풀어서 앞으로 내 삶의 터전이 될 곳에 들어갔죠. 그런데 이곳은 제 예상과 너무나 다른 환상적으로 이상한 곳이었답니다. 먼저 중국 원장님이 제공해주겠다고 한 오피스텔은 말이 좋아. 오피스텔이지 다 쓰러져가는 중국의 건물에 있는 작고 허름한 방이었어요. 이곳은 절대 제가 인터넷에서 봤던 그런 화려한 건물이 아니었죠. 문을 열자마자 나는 쾌쾌한 악취부터 시작해서 대체 왜 저런 색이 된지 모르겠는 누렇다 못해 검은색에 가까운 벽지와 벼룩이 살 것이 분명해 보이는 더러운 침구까지. 이곳은 제가 상상하던 세련된 첨단 도시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어요. 제가 실망을 감추지 못하는 얼굴로 다른 방은 없는지, 정말 이게 최선인지 묻자 원장님은 바로 정색을 하며 더 좋은 방에서 살고 싶으면 돈을 더 내라고 제게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아서 당장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었답니다. 미국에서 화상으로 면접을 볼 때는 간이고 쓸개고 다 내줄 것처럼 그렇게나 상냥하게 굴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걸까요? 중국까지 왔으니 제가 다 잡은 물고기였다 이거였겠죠. 하지만 원장의 판단이 맞았죠. 이렇게 먼 중국까지 이미 와버렸는데 당장 미국으로 돌아가면 제 꼴이 뭐가 되나요? 전 울며 겨자 먹기로 중국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눈물겨운 중국 체류기가 시작되는데 문제는 더러운 숙소뿐만이 아니었어요. 중국인 원장이 제게 제공해주겠다던 점심 역시 엉망진창이었죠. 인터넷에서 본 중국 음식들은 그 종류도 다양하고 화려하기 그지없어 보였는데 실상은 굉장히 달랐어요. 우선 향신료 냄새가 너무 강해서 미국인이 제가 먹기에는 적합하지 않았고 음식의 재료도 제게는 너무 생소한 것들이 많았어요. 이상해 보이는 재료가 많이 보여서 중국인 동료들에게 아무리 봐도 이거 곤충처럼 보이는데 아니죠. 이게 무엇으로 만든 음식인지 알려줄 수 있어요 하고 물어보기도 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우물쭈물하며 그 재료의 정체를 제게 절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어느 날은 어떤 꽃이 음식이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직접 그 음식을 가지고 화장실로 가서 물로 씻어보았더니 세상에 그 음식의 정체는 벌레인 적도 있었어요. 결국 저는 그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하루 종일 그 끔찍한 벌레의 환상에 시달려야 했죠. 그날 이후 저는 중국 학원에서 제공하는 음식에는 손도 대지 않았어요. 또 제게 뭘 줄지 알고 그 음식을 먹겠나요? 결국 저는 하루하루 말라갔죠. 더욱이 저를 힘들게 한 것은 중국 특유의 남을 깎아내리는 문화였는데 중국인 동료들은 틈만 나면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면서 시간을 보내기 일쑤였습니다. 뒷담화를 하는 것은 그들의 일상생활과도 같았죠. 그리고 그들의 뒷담화 대상 중에는 한국도 있었답니다. 어느 날 저는 무심코 중국인 동료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사실 저는 중국과 한국 중 어느 나라를 갈지 고민하다가 중국에 오게 된 거예요. 제 말을 들은 중국인들은 만약 제가 한국에 갔다면 엄청난 후회를 했을 거라면서 중국에 오기를 정말 잘했다고 하더군요. 왜냐하면 한국은 중국과 같은 훌륭한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배울 점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덜 떨어진 나라이기 때문이라면서요. 하지만 제가 여태까지 겪은 중국은 절대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기에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너희 중국인들은 어떤 점에서 한국을 덜 떨어진 나라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러자 중국인 동료들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선 한국은 중국과 비교했을 때 땅의 크기부터 다르고, 옛날에는 중국이 한국을 지배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더 우월한 것이라고요. 네, 그들의 주장에는 아무런 논리도 근거도 없는 그냥 억지 험담일 뿐이었어요. 아니, 지금 생각해보면 어쩌면 그건 한국인들에 대한 열등감일지도 모르겠네요. 저 같은 외국인한테 거짓말까지 해야 할 정도로 한국을 깎아내리고 자신의 나라를 포장하는 중국인들의 성격은 정말이지 사람을 질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중국인들에게 시달리며 시름시름 앓던 어느 날 제게 또 다른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날 저는 평소와 같이 중국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친 뒤 강사들의 휴게실로 돌아왔는데 휴대폰에 엄청나게 많은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는 게 아니겠어요? 깜짝 놀라 확인해 보니 미국 집에서 제게 수도 없이 전화를 걸었던 것이었고 그 이유는 할머니의 부고를 전하기 위해서였어요. 충격을 받은 저는 당장 중국인 원장실로 달려가 눈물을 흘리며 일주일 정도 휴가를 신청했죠. 그런데 중국인 원장은 단칼에 제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안 돼요. 크리스티나 선생님이 일주일씩이나 휴가를 쓰면 수업은 누가 하죠? 돌아가신 할머니께는 전화로 인사를 전하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중국인 원장이 꼭 악마처럼 보였어요. 세상에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요? 돌아가신 분께 전화로 인사를 전하라니요. 게다가 가족이 세상을 떠나 슬픔에 빠진 사람에게 억지로 일을 시키는 회사가 대체 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저는 너무 부당하다고 울면서 중국인 원장에게 따졌어요. 그러자 중국인 원장은 싸늘한 목소리로 제게 이렇게 협박을 하더군요. 크리스티나 선생님 자꾸 이렇게 소란을 피우면 공안을 부르겠어요. 그 순간 저는 중국의 오만정이 다 떨어져 버렸고 단 한순간도 이 끔찍한 나라에 머물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당장 사표를 내고 미국으로 돌아가기로 했죠. 그렇게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 할머니의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뒤로 저는 끔찍한 트라우마에 시달려야 했죠. 밤마다 중국인들이 저를 비웃는 악몽을 꾸며 알 수 없는 패배감을 느꼈죠. 그날 이후 저는 어떻게 하면 이 패배감을 떨쳐낼 수 있을까? 대체 어떻게 하면 통쾌하게 중국인들에게 복수할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중국인들이 한국에 엄청난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죠. 고민은 길지 않았어요. 그 길로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답니다.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또다시 중국에서와 비슷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긴장되지 않았냐고 한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저는 한국은 중국과 다를 거라는 희망을 가져보기로 했죠. 그리고 그 희망은 현실이 되었답니다. 한국에 발을 딛자마자 저는 제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인지 아세요? 바로 냄새 중국에서 맡았던 코를 찌르는 악취가 한국에서는 전혀 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한국 사람들에게서는 방금 막 샤워를 하고 나온 듯한 향긋한 바디워시 냄새가 났죠. 저는 뽀송뽀송하고 매끈한 한국인들의 피부를 보며 시작부터 좋은 느낌을 받았어요. 한국인들이 들으면 경악할 이야기겠지만 중국인들은 정말 씻지를 않았거든요. 어느 정도였냐면 머리에 비듬이 보이는 것은 기본이고 손톱도 잘 자르지를 않아서 그 긴 손톱으로 기름진 머리를 벅벅 긁어대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죠. 그런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청결한 한국인들을 보니 이곳은 제게 천국과도 같이 느껴졌어요.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냄새와 청결함 그까짓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정말 한국인들은 늘 깨끗한 환경에 살아서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한국인들은 정말이지 청결한 한국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게 여겨야 해요. 물론 저도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것을 감사히 여기고 있답니다. 향기로운 한국 공항을 빠져나온 뒤 저는 앞으로 제가 일하게 될 한국의 영어 유치원으로 향했답니다. 역시나 저는 지하철로 이동을 했는데
시작부터 중국과 비교가 되더군요. 한국의 지하철은 노선표가 깔끔하고 알아보기 쉽게 표기되어 있어 외국인인 저도 어디로 어떻게 이동하면 되는지 알기 쉬웠고 무엇보다 영어 표기도 잘 되어 있어서 이곳이 정말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게다가 중국과는 달리 한국인들은 매너가 정말 좋았는데 일단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간격을 중요하게 여기더군요. 한국인들은 서로 몸이 닿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보였고 한 줄로 서서 기다리고 조용히 이동하는 것이 습관이 된 것처럼 보였어요. 사실 이런 매너는 세계 1등 국가라는 우리 미국인들도 갖추지 못한 것이거든요. 저는 한국인들이 보여주는 세련된 매너에 정말 깜짝 놀라서 소름이 끼칠 정도였답니다. 이어서 한국의 기업 문화도 저를 놀라게 했죠. 한국의 영어 유치원 역시 제게 오피스텔과 점심을 제공해 주기로 했는데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중국 학원의 경험이 제 기대치를 낮췄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국의 원장님이 오피스텔 구경을 시켜준다고 했을 때 저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제가 지내게 될 오피스텔에 도착하자 저는 기절할 만큼 놀라게 되었죠. 한국의 오피스텔은 제가 중국에서 지냈던 오피스텔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만큼 세련된 곳이었어요. 아니 비교를 하는 것이 미안할 정도였죠. 오피스텔 건물의 외관이 웅장하고 아름다운 것은 물론 내부의 차이 역시 현격하게 달랐습니다. 우선 깨끗했어요. 벽지는 눈이 부실 정도로 하얗고 오염된 곳이 없었고 화장실도 곰팡이 핀 곳이 전혀 없었죠. 게다가 이곳에는 공기청정기는 물론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었어요.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았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제 방도 이 정도로 좋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이렇게 행복한 순간을 맞이하려고 중국에서 그렇게 고생을 한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앞으로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풍족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사실에 저는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답니다. 그렇게 주말을 푹 쉬고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의 영어 유치원에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기 전 제가 강의를 하게 될 강의실 내부를 살펴보았는데 문을 열자마자 감탄이 나오더군요. 우선 기본으로 갖추고 있던 시설물이 에어컨, 히터, 공기청정기, 정수기, 복사기, 3D 프린터였고요. 다른 층에는 책으로 가득 찬 도서관과 안전하게 만들어진 놀이터, 체육관까지 없는 것이 없었어요. 전 세계에 이런 교육 환경을 갖춘 나라가 얼마나 될까 싶을 정도로 놀라움을 감출 수 없더군요. 얼마 전 제가 근무하던 중국의 교육시설에 비해 한국의 교육시설은 정말이지 압도적으로 훌륭한 곳이었어요. 그렇게 제가 감탄하고 있을 때 제가 담당하게 될 아이들이 등원하기 시작했죠. 저는 7살 한국 어린이들을 가르치게 되었는데 사실 저는 한국의 7살 어린이들이 저와 의사소통이 잘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어요. 사실 미국인인 저와 한국의 어린이가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아직 학교에 입학도 하지 않은 아이들이 무슨 수로 외국인과 대화를 하겠어요. 그래서 전 내심 걱정도 했죠. 말이 통하지 않는 외국 꼬마들과 어떻게 소통을 하면 좋을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제 걱정은 기후에 지나지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어린이들은 어려서부터 양질의 교육을 받은 것인지 굉장히 똑똑했기 때문이죠. 기본적인 영어 인사는 물론 간단한 의사소통까지 무리 없이 해내는 한국 어린이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이지 깜짝 놀라서 기절할 뻔했어요. 대부분의 미국인은 평생을 살면서 영어만을 쓰는 게 대부분이고 제가 겪어본 바로 중국인들은 자신들의 모국어인 한자조차 제대로 못 쓰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한국인들은 모국어는 물론 외국어인 영어까지 이렇게나 어린 나이에 배우고 있다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죠. 이런 일은 경제 수준이 대단히 높은 선진국에서만 가능한 일이니까요. 그리고 한국의 어린이들은 항상 비싼 옷을 입고 깨끗하게 씻고 다녔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내심 놀라움과 부러움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강대국인 미국 어린이들도
부유한 집안 출신이 아닌 이상 한국 어린이들처럼 매일같이 세심한 케어를 받으며 자라지 않기 때문이죠. 한국이 후진국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부유한 국가였나 그런 생각을 하며 저는 새삼 한국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그러는 동시에 한국을 가난한 후진국이라 깔보고 무시하던 중국인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우물한 개구리와도 같은 존재들인지 알게 되었죠. 만약 그들도 한국에 와서 지낼 수 있다면 그들 역시 이번 생각도 하지 않고 한국에서 사는 것을 선택할 텐데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겪은 한국은 중국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훌륭한 선진국이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한국 어린이들은 뭔가를 배우고자 하는 욕구도 굉장히 강하고 한번 배우면 그것을 습득하는 속도도 매우 빠르다는 것이었어요. 가만히 지켜보니 민족성 자체가 기민하고 민첩하고 우수한 것 같더군요. 그때 저는 깨달았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대단한 선진국이 된 원동력은 바로 이 우수한 민족성이라는 것을요. 동시에 중국인들의 게으른 민족성이 떠올랐어요. 씻는 것조차 귀찮아하는 그들 말이죠. 그러자 절로 고개가 절레절레 저어지더군요. 정말이지 그곳은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나라예요. 중국은 꿈도 꾸지 못할 한국만이 가진 또 다른 독보적인 부분은 바로 식문화였어요. 겉으로 보기에 중국의 음식이 한국의 음식보다 화려해 보일 수는 있지만 실상은 전혀 달라요. 왜냐하면 한국의 음식은 깨끗하고 엄선한 재료로 만들어서 안심하고 먹을 수가 있거든요. 게다가 한국인들은 정이 많고 배려심이 많아서 그런지 외국인인 저의 입맛을 고려해 식단을 맞춰주더군요. 너무 맵거나 자극적인 음식은 배제하고 외국인과 한국인 모두가 좋아할 만한 불고기나 떡볶이, 소고기, 무국과 같은 음식들을 푸짐하게 차려주며 즐거운 점심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저를 배려해 주었어요. 너무나 고마운 일이었죠. 밥을 먹으면서도 매일같이 뒷담화나 일삼던 중국의 문화와는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한국에 오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행복한 한국 생활을 하던 저는 시간이 갈수록 한국인들은 정말 중국인들과 뼛속까지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한국인들이 절대 남의 물건을 탐내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의 생활 방식이나 거주 방식을 보면 무인 가게나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은데 중국은 절대 그럴 수가 없는 나라거든요. 사실 무인 가게라는 것은 주인이 없더라도 손님이 물건을 훔쳐가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있어야 운영이 가능한 곳이잖아요. 하지만 중국인들에게는 그런 신뢰를 기대할 수 없어요. 중국인들의 시민의식은 물건 간수를 제대로 하지 못한 내 책임이지 훔친 내 책임이 아니다 이런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값비싼 물건을 가지고 잠깐이라도 방심을 하면 소매치기를 당하기 일쑤죠. 꼭 값비싼 물건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중국 학원에서 근무할 때는 펜 하나만 책상 위에 두고 잠시 화장실만 다녀와도 어느새 그 펜은 사라져 있었어요. 그 정도로 중국인들은 남의 물건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다들 부유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양심적이기 때문인지 다른 사람의 물건에 절대 관심도 가지지 않고 손도 대지 않더라고요. 이런 모습은 다른 선진국인 유럽 국가들이나 인류 강대국인 미국에서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라서 저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죠. 동시에 중국인들의 격떨어지는 모습과 비교가 되면서 한국인들의 품격 있는 모습에 한 번 더 반하게 되었답니다. 아마 중국이라는 미개한 우물에서만 사는 중국인들은 모르겠죠. 자신들이 얼마나 고이고 고여서 썩어버린 우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말이에요. 저는 그 지옥을 탈출한 뒤 천국 같은 한국에서 지내고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마지막으로 저를 놀라게 한 것은 한국의 뛰어난 의료 인프라였어요. 저는 외국인 근로자지만 교육기관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기에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했는데 글쎄 한국은 이 건강검진이 무료라는 게 아니겠어요?
한국은 세계 2위의 뛰어난 의료기술을 자랑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준다는 사실에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병원이 대도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네마다 즐비해 있어서 접근성이 아주 좋았고 내부 시설도 굉장히 깨끗하고 의료 장비들도 최신식이어서 믿음이 갔어요. 한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최첨단 국가라는 것은 이미 익히 알고 있었지만 병원에 와보니 한국이 고도로 발달된 국가라는 것이 다시 체감되더군요. 사실 미국은 엄청난 의료기술을 자랑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병원에 잘 갈 수 없어요. 치료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이죠. 실제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독감에 걸려 너무 아파 병원에 갔었는데 간단히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받은 것이 끝이었는데도 병원비가 무려 12만 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미국인들은 감기에 걸렸을 때 병원에 가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한답니다. 아, 중국 병원은 어땠는지 아세요? 불행하게도 저는 중국에 있을 때 코감기가 너무 심하게 걸려서 중국 이인후과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아주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고 치료도 받지 않은 채 그대로 도망쳐 나오고 말았답니다. 대체 무슨 일이었냐고요? 한국인인 여러분은 아마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일일 거예요. 제가 진료 접수를 한 뒤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였어요. 치료실 안에서는 환자의 콧물을 빨아들이는 기계음과 함께 엄청난 비명이 들리고 있었죠. 잠시 후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고 전 긴장되는 마음을 가지고 치료실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글쎄 그 의사는 방금 전 환자를 치료한 그 치료기구를 그대로 가지고 소독도 하지 않은 채 저를 치료하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기업을 하고 그대로 그 중국 병원을 빠져나왔죠. 그 후로 저는 아무리 아파도 절대 중국 병원에 가지 않았는데요. 지금 다시 생각해도 끔찍하고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한국에 오기를 100번 1000번 잘한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한국인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 워싱턴 DC의 한 미식 축구 경기장. 190cm가 넘는 근육질의 남성들이 포효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구에 미국 남성들이 단체로 한국을 찾았다가 한국을 상대로 한 대결에서 5번이나 완패당하고 큰 좌절을 맞았다고 하는데요. 대체 한국에서 어떤 대결들을 펼쳤기에 이들은 쓰디쓴 패배를 맛봐야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에서 살고 있는 에반 데이비스라고 합니다. 저는 아마추어 럭비팀 소속 선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럭비 사랑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해요. 저의 가장 큰 꿈은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로서 미국 전역에 저라는 존재를 알리는 게 목표랍니다. 그렇다 보니 어렸을 때부터 럭비에 진심이었어요. 학교를 다닐 때도 항상 럭비부에 있었고 학교에서 럭비부 부장까지 하면서 프로 선수의 꿈을 키웠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죠. 아마추어 선수에 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마추어에서 좋은 성적과 기량을 보여준다면 프로가 될 수 있었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직 이루지 못한 목표가 있다는 것은 저로 하여금 늘 동기부여가 되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는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사건을 만나게 되는데요. 평소와 다르지 않은 미국 워싱턴의 어느 날, 코치님을 비롯한 저와 팀 동료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미국 아마추어 럭비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적이 있습니다. 우승 소식이 뜸했던 저희 팀은 그때 우승으로 인해 난리가 났었죠. 그 기쁨이 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많은 지역 사람들이 소원했던 우승이었던지라 저희 선수들에게도 우승에 대한 포상도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단체 해외여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제가 가장 존경했던 우리 코치님이 어떠한 계획을 하고 있었는지 말이죠. 분명한 건 포상으로 받았던 해외여행이 저를 더욱 성장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경기에서 승리한 뒤에
저희는 우승 회포를 푸는 회식 자리에서 포상 해외여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당시에는 정해진 여행 국가가 없었기 때문에 저와 선수 동료들은 어느 나라로 가는 게 좋겠는지 서로 실갱이를 하고 있었죠. 스페인, 프랑스, 영국, 남미, 브라질, 정말 다양한 국가들이 선수들 입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다양한 나라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그때 저희 코치님이 회식 자리에 도착하셨고 저희의 이야기를 들은 코치님은 저희들에게 뜻밖의 국가를 지명하여 주셨죠. 그건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였습니다. 한국이라 사실 한국은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를 통해 알고는 있었지만 평소 운동하는데 매진하느라 한국을 제외하더라도 다른 나라에 대해 잘 알지는 못했습니다. 선수들 중 몇몇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간다는 코치님의 말씀에 좋아하는 선수들도 있었는데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선수들은 사실 탐탁치 않아 했었어요. 한국행에 대한 불만들을 가진 동료들도 있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는데요. 드라마에서 봤던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희 미국의 럭비팀 선수들처럼 덩치가 커다랗고 마초 같은 남성들이 가기에는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실제로도 사실 제 여동생은 한국의 BTS나 한국 아이돌과 같은 연예인들을 매우 좋아합니다. 하지만 동생 덕분에 가끔 봤던 한국 아이돌 남성들은 제 눈엔 모두 다 호리호리하고 피부도 하얀 게 꼭 여자처럼 생겼더라고요. 그런 유형의 남자들이 인기를 끈다는 것만 봐도 한국의 문화가 어떤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어요. 저를 비롯한 럭비 선수들처럼 남성 호르몬이 뿜뿜 뿜어져 나오는 마초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땀 흘리고 몸을 부딪히면서 우정을 쌓는 액티비티한 여행이 아닌 앉아서 커피나 마시며 노래나 듣는 그런 문화가 발달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 나라에 가서 시커멓고 등치 큰 저희들이 재미있을 여행이 되겠다 생각할 수는 없었죠. 저는 한국에 가기로 했다는 코치님에게 그러지 말고 그냥 브라질 해변이나 가서 서핑이나 즐기자고 했습니다. 바다에 가서 서핑도 하고 남자답게 활동적인 문화를 느껴보고 싶다고 어필했죠. 하지만 코치님은 제 의견은 조금도 받아들여주지 않았어요. 이미 자신이 다 준비했으니 쓸데없는 생각 말고 한국으로 떠날 채비들이나 하라고 하셨습니다. 대체 무슨 준비를 했다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저희 선수들은 많고 많은 국가들 중에 그런 허약한 남성들이 즐비한 아시아 국가로 떠난다고 하는 건지 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술도 들어갔겠다 감정이 격해져서 한국은 가고 싶지 않다는 선수들이 분통을 터뜨렸고 불만의 목소리도 점점 커졌습니다. 저도 그런 불만에 동조했었죠. 그런데 그때 코치님은 저희들의 말을 단호하게 끊어내면서 너희들이 한국에 가서도 이런 말이 나오는지 두고 보자는 이상한 말씀을 하시더니 이미 결정난 상황이니 모두들 여행 채비들을 하라고 말씀하셨죠. 저희는 코치님의 단호한 말씀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저를 비롯한 선수들은 기왕 이렇게 된 거 한국은 음식이 맛있기로 세계적으로도 유명하니까 먹을 거나 잔뜩 먹고 술이나 왕창 마시고 오지 뭐라며 한국으로 갈 준비를 했죠. 그렇게 한국으로 떠나는 날이 다가왔고 저희 선수팀은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 오로지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한국의 술과 음식들에 대한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도착했던 한국은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이런 생각은 저뿐만이 아니라 함께 왔던 동료들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운동에만 관심이 있던 저희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세련된 나라였는지 전혀 몰랐던 거죠. 하지만 그건 확실했습니다. 공항에서 처음 마주한 수많은 한국인들의 모습은 정말 인터넷이나 TV에서 보던 대로 피부도 좋아 보였고 곱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그에 반해 저희는 우락부락했죠. 몸으로 싸워야 하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니 말입니다. 특히나 공항에 보였던 한국의 여성분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저와 동료들은 정신없이 한국 여성분들을 힐끔거리며 쳐다보느라고 정신이 없었죠. 코치님이 저희에게 뭐라고 말을 걸어도
그 소리를 못 들을 만큼 한국 여성분들의 미모는 환상이었습니다. 그날 코치님은 한국에 있는 한 식당으로 저희를 안내했습니다. 도착한 식당은 약간 허름해 보이는 게 당장이라도 무너질 듯한 건물에 오래되어 보이는 식당이었는데요. 코치님은 여기가 보기에는 이래 보여도 굉장히 맛있는 곳이라면서 한국에 온 첫날이니 만큼 가볍게 한국의 백반으로 시작하자며 저희를 데리고 왔던 거죠. 식당에는 나이가 지긋하신 할머님과 할아버님께서 운영하시는 식당이었고 할머님께서는 등치가 산만한 저희들이 우르르 들어가 자리에 앉으니 놀라셨는지 뒷걸음질 치시더니 주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기다려도 주문을 받으러 나오시지 않더군요. 저는 코치님께 음식을 주문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는데요. 아무리 어르신 두 분께서 운영하신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손님에게 주문은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약간 불쾌한 기분도 들더군요. 코치님은 이 식당에서는 주문을 따로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인원수만 체크되면 된다면서 말이죠. 아니 식당에 손님이 들어갔는데 주문을 받지 않는다. 저는 태어나 이런 식당은 본 적이 없었어요. 얼마 지나자 뚝배기에 고기가 가득 담긴 한 상을 테이블마다 할아버님께서 놓아주셨어요. 바로 불고기였죠. 그리고 그 옆에는 푸릇한 색을 가진 고추도 있었는데요. 할아버님께서 한국말로 저희에게 뭐라고 하셨었는데 당시에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때 코치님이 할아버님께서 고추가 매우니 매운 거 못 먹으면 먹지 말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코치님은 한국말을 아주 잘하십니다. 여하튼 저희는 코치님의 말을 듣고 남자가 자존심이 있지. 마초 같은 저희들이 매운 걸 못 먹다니 코웃음을 치고는 보란듯 고추 하나를 들어 한 입 베어 물었죠. 하지만 그건 정말 크나큰 실수였어요. 한국의 청양고추의 매운맛은 정말 어마무시했습니다. 꼴에 자존심은 있어서 맵지 않다 마음속으로 되뇌었지만 얼굴이 빨개지고 딸꾹질까지 나오더군요. 너무 매워서 안절부절 못하자 그걸 지켜보던 할머님께서 제 팔을 찰싹하고 때리시면서 등치는 산만한 게 뭔 호들갑을 떠냐면서 물을 따라주셨죠. 첫날 한국의 청양고추에 완전히 완패당한 저희는 시차 때문에 숙소에 가서 일찍 눈을 붙였습니다. 저희가 눈을 뜬 건 저녁 식사 시간이 지난 늦은 저녁이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눈을 뜬 시간이 미국에서는 한참 활동하는 시간대라 가뜩이나 잠에서 깬 터에 정신이 말똥말똥하더라고요. 하지만 숙소에서 저희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 늦은 시간 어디 가서 뭘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그렇다고 여행까지 와서 숙소에서 시간을 보내자니 좀 답답한 기분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코치님께서 저희가 있는 객실로 들어와 밖을 나가자며 준비하라는 것이었죠. 마침 지루하던 차에 너무 반가운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내심 의문이 들기도 했었어요. 아니 이 시간에 어딜 가봐야 사람 하나 보기 어려울 텐데 뭐하고 시간을 보내려고 하려는 건지 의아한 생각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코치님을 따라 홍대라는 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저희들의 이런 궁금증들이 모두 다 해결되어 버리더군요. 처음 마주한 홍대는 센세이션 그 자체였습니다. 젊음의 활기가 가득한 거리라는 게 바로 피부로 와닿더라고요. 또 미국의 밤보다 훨씬 밝은 분위기였어요. 미국에서 밤에 나가봤자 팝이나 바에서 술을 마시는 것 정도가 끝인데 홍대에서는 버스킹 공연 같은 것도 하고 쇼핑을 할 수 있는 상점들도 자정에 가까운 시간임에도 영업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를 가장 깜짝 놀라게 하고 즐겁게 했던 것은 한국 여성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저희는 홍대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눈에 보이는 아무 음식점에 들어갔는데 일단 뭐 음식은 말할 게 없었어요. 닭갈비라는 걸 먹었는데 철판 주변에 치즈를 둘러서 양념된 고리를 치즈에 찍어 먹더라고요. 어떻게 매콤한 소스와 닭고기 치즈의 조합을 생각해냈을까요? 저희는 놀라운 요리법에 감탄을 하며 열심히 음식을 집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옆 테이블에서 한 여성분이 저희에게 무언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외모가 너무나 아름다웠거든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된다지만 깜짝 놀랄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아니 실제로 한국 홍대를 걸으며 수없이 많은 한국인 여성분들을 지나쳤는데 정말 하나같이 미인들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전 세계의 미인들은 모두 한국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심지어 영어까지도 현지인처럼 자연스럽게 하더군요. 여성분은 저희 테이블에 있는 휴지 좀 나눠달라는 말을 하는 중이었는데 그 간단하고 단순한 말도 마치 천사의 노랫소리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녀에게 한눈에 뿅 간 사람은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녀를 본 동료들은 모두 그녀의 얼굴을 넋을 놓고 바라보았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친구들 역시도 굉장한 미인들이라는 것이었어요. 한국 여성분들의 성격은 굉장히 쾌활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함께 합석까지 하게 되었고 한국은 기생오라비 같은 외모를 가진 남성들이 인기가 있는 국가라는 편협한 생각을 가졌던 저희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바꿨죠. 저희 미국의 여성들은 일단 한국 여성들보다 체격들이 모두 큽니다. 미국 남자들만 등치가 큰 게 아니라 여성들까지 크고 심지어 목청도 높을 뿐더러 성격도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하지만 한국 홍대에서 만난 한국 여성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말투도 조근조근했고 외모는 말할 것도 없고 체형도 딱 보기 좋을 정도의 모습이었죠. 외국에서 온 저희들에게도 굉장히 친절했습니다. 한국 여성분들의 매력에 홀딱 빠져버린 저희를 지켜보던 코치님은 갑자기 저희들을 보고는 재밌냐고 묻더라고요. 두말하면 입 아팠죠.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저희는 한국에게 두 번째 완패를 당하는 사건을 마주하게 되고 말았었는데요. 그건 바로 주량이었습니다. 저희들은 평소 미국에서 맥주를 즐겨 마십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술을 안 마시는 걸로들 알지만 하루 종일 땀을 잔뜩 흘리고 집으로 돌아가면 언제나 시원한 맥주가 생각나기 마련이죠. 그래서 맥주는 거의 술이 아닌 물처럼 생각할 만큼 술에 취한다라는 개념 자체를 몰랐던 우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여성분들과의 술자리에서 저희는 한국의 소주에 완전히 낚아 떨어지고 말았는데요. 잔이라고 하기도 뭐한 조그만 술잔에 한국의 소주를 따라 마셨는데 처음엔 기별도 안 가더군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죠. 한 12잔째쯤 되자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하더군요. 제가 한국 소주에 정신을 못 차리자 아리따운 한국 여성분은 놀란 표정으로 괜찮으세요? 라면서 물어봤었고 아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호기롭게 객기 부리다가 기절했습니다. 기억도 안 나더군요. 눈을 떠보니 숙소였고 코치님은 저와 동료들을 보더니 킥킥대고 웃었습니다. 아니 한국은 기생 오라비들만 있는 약한 국가라며 엿보더니 대체 이게 뭔 꼴이니 라면서 말이죠. 그러더니 아침부터 갈 곳이 있다며 저희를 재촉했습니다. 어제 마신 술 때문인지 정신이 없더군요. 해롱거리는 저희를 코치님이 데려간 곳은 한 국밥집이었습니다. 가뜩이나 울렁거리는데 노란색에 다 찌그러진 양동이에 대체 뭔지 알 수 없는 고기와 야채들이 섞여 바글바글 끓고 있는 음식을 보니 정말 기절할 것 같더군요. 역시 미국보다 경제적으로 떨어지는 한국에서의 음식이 그럼 그렇지라고 생각했습니다. TV에서나 김치와 불고기처럼 유명한 음식이 아닌 일반 로컬 음식들은 정말 동남아에서나 볼 법한 음식들을 먹는구나 싶었죠. 저희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겠는지. 코치님은 이게 바로 진짜 한국의 스프라면서 딴 생각 말고 한 입들 떠먹으라며 저희들을 몰아세웠습니다. 평소 코치님이 한국을 좋아하는 걸 알긴 했지만 너무하다 싶었죠. 기왕 온 거 어쩔 수 없었고 우물쭈물대다 한국의 국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와 근데 저를 비롯한 선수 동료들이 모두 눈이 동그래져서는 그 맛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어제 먹었던 술로 뒤틀렸던 내장들이 말끔하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진짜 최고의 음식이었죠. 코치님은 한국에서는 전날 술을 많이 먹으면 이렇게 아침에 한국의 국밥으로 해장을 한다고 하셨는데 코치님의 말은 들리지도 않았어요. 국밥을 먹는데 정신이 없었거든요. 코치님은 등치들만 컸지 귀엽네 라면서 식사를 하시더군요. 식사를 마치고 코치님은 오늘 정말 기가 막힌 곳을 갈 거라는 말과 함께 기대해도 좋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코치님의 말에 우리는 또 얼마나 대단한 곳으로 우리를 데려갈지 내심 기대가 되었죠. 그래서 코치님의 말에 순순히 따랐습니다. 버스를 타고 이동하면서도 저를 비롯한 모든 선수들은 설렘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번엔 얼마나 아름다운 여성들을 만나게 될까? 이런 생각에 마냥 즐겁기만 했었습니다. 실제로 버스 안에서도 코치님은 자신이 한국으로 가야겠다고 계획하게 된 이유라고 하면서 다들 기대 잔뜩 해도 좋다며 코치님 자신도 우리들 나이대에 이곳에서 아주 놀라운 경험을 했다면서 우리 보고 마음에 들 거라고 말하더군요. 그 소리를 들으니 더욱 기대가 되었죠. 적어도 한국에 도착하고 나서부터 단 한 번도 한국에게서 나쁜 경험을 한 적이 없었고 무엇보다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 모두 친절하고 여성분들은 너무나 아름다웠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들의 이런 생각이 아주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었다는 걸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버스에서 내리고 정말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들을 두 눈으로 봐야 했기 때문이었죠. 지금 다시 생각해도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버스에서 내렸을 때 우리 눈앞에 펼쳐진 모습은 수십 명의 한국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곱디 고운 말끔한 피부에 적나라 해도 너무 적나라할 정도의 복장을 한 채 우리에게 박수를 치며 맞이해 주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늘씬하고 아름다운 여성분들을 우리는 기대했지만 버스에서 내렸던 저희들 눈앞에 서 있던 사람들은 한국의 씨름단 선수들이었습니다. 씨름단이라니요? 와, 진짜 그때 저를 비롯한 선수 동료들이 다들 놀랬던 걸 생각하면 지금도 소름 돋습니다. 피부는 하얀데 두꺼운 몸집을 가졌고 와인통 같은 허벅지를 가진 그들은 짧은 반바지 차림으로 우리라 보고 박수치며 미소 짓고 있는데 환장하는 줄 알았습니다. 코치님도 우리 반응이 재밌는지 연신 깔깔거리며 배꼽 빠져라 웃더군요. 저희는 살기 가득한 눈으로 코치님을 째려보았어요. 연신 낄낄거리며 웃던 코치님은 저희에게 그 두꺼운 한국인 씨름단 남자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소개받고 싶지 않았죠? 덩치 큰 한국의 씨름단들은 세상 사람 좋은 얼굴을 하고는 저희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는데 솔직히 그 모습을 보는데 자괴감마저 들었을 정도였습니다. 우승포상 휴가로 온 만큼 아름다운 한국 미녀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겨우 마주한 게 이렇게 두껍고 살찐 아저씨들이라니 대체 뭐 하자는 건가 싶었죠. 코치님이 소개한 사람들은 한국의 아마추어 씨름 선수단이었는데 전 씨름이라는 걸 처음 들어봤습니다. 씨름은 경기를 시작하는 방법도 민망하더라고요. 끈 같은 걸 다리 사이에 동여 매고는 남자 둘이 붙어서 경기를 준비합니다. 그것도 상의는 벗고 하의는 거의 안 입은 채로요. 그러면서 낑낑거리며 서로를 넘기려고 하는데 그 모든 과정은 매우 단순해 보였습니다. 럭비처럼 공을 들고 전력 질주를 하는 등 수컷들의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어요. 자리를 옮긴 곳에서 코치님은 자신도 우리들처럼 20대 때 자신을 지도하던 코치님으로부터 한국까지 오게 되어 훈련을 했던 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럭비는 몸과 몸을 부딪혀 싸워야 하는 구기 종목으로 파워와 스피드가 생명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 있는 이 한국인 씨름단들을 1대1에서 이겨낼 수 있다면 분명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죠. 사실 그 말을 듣고 내심 뭔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분명 눈앞에 있던 한국인 씨름단 선수들의 등치는 컸지만 확실히 미국에서 왔던 저희 동료 선수들보다는 키가 작았고 우리가 더 세 보이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한국 씨름단을
1대1로 이기면 우리가 성장한다. 이해되지 않았죠? 코치님은 저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대번에 알겠는 모양이었죠. 그러더니 그러지 말고 저희에게 어디 한번 저 한국인 씨름단과 겨뤄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럭비가 얼마나 격하고 파워가 필요한 운동인지 제일 잘 아는 코치님이신데 왜 이러십니까? 설마 저희가 지금 저희들 앞에 있는 이 씨름단에게 이기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라면서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코치님은 단 1초도 고민하지 않고 응 너희가 질 거야 라고 말하더군요. 순간 자존심이 확 상했었습니다. 저는 코치님의 그 대답을 완벽하게 깡그리 무너뜨려 주겠다고 생각했었죠. 그러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앞으로 나섰는데 저는 이후에 한동안 어이가 없어서 고개를 절레 저어야만 했었는데요. 아니 글쎄 한국 씨름단 중에서도 제일 작아 보였던 한 친구가 씩 웃더니 한판 붙자는 태도를 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짜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죠. 저는 저를 꼭 무시하는 것 같아서 오냐?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씨름판 모래바닥에 얼굴을 처박아 주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시작 휘슬이 울리고 저는 럭비를 하는 것처럼 상대의 몸을 슬쩍 밀었습니다. 상대를 밀면서 압박하려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안 밀리는 거예요? 뭐지 싶어서 저는 좀 더 힘을 더해 상대를 밀었습니다. 그러자 그 한국인 씨름 선수는 다리를 쭉 뻗으며 엉덩이를 빼면서 제 힘에 대응하더군요.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온 힘을 다해 상대를 밀어보기로 마음먹었죠. 제가 힘을 주어 밀려고 하자 갑자기 저에게 가까이 붙더니 저를 번쩍 드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EM가 조금 안 되는 193cm의 몸무게만 120kg가 나갔던 거구였는데 말입니다. 순간 좀 놀라긴 했지만 이번 당할 제가 아니었습니다. 분명 다시 저를 들기 위해서 가까이 몸을 붙일 것을 예상해서 저는 힘을 상대 선수 쪽으로 미는 게 아닌 반대로 당겨서 바닥으로 꽂아버리자 생각했죠. 저에게 슬금슬금 가까이 붙으려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순간적으로 한국인 씨름 선수를 당겼죠. 분명 이 전략이 맞아떨어질 거라고 100%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씨름 선수는 그 거구의 엄청난 스피드로 저를 밀어버리더군요. 그러더니 한쪽 다리를 제 다리 뒤로 걸더니 그대로 저를 잡아뜨리고 말았죠. 이게 단 몇 초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 저는 멍하는 기분으로 씨름장 하늘을 모래사장 위에 넘어진 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제 패배를 인정할 수 없는 다른 동료들도 똑같이 대결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처음엔 엇비슷하게 경기하는 것 같던 선수들도 두세 번째 경기에서는 한 방에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저와 선수 동료들은 몇 번이고 모래에 처박히고 나서야 씨름 선수들이 저희를 봐주고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씨름 선수들의 힘은 가히 압도적이었어요. 저희는 그들 앞에서 맥을 못 쳤습니다. 한번 넘어가 버리면 갓 태어난 아기 사슴처럼 다리를 후들후들 떨어야 했죠. 또 그들과 직접 몸을 부딪혀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들의 두꺼운 몸은 단순한 살이 아니라 근육 덩어리였다는 사실이었죠. 한국 청양고추에 1번 지고 한국의 아름다운 여성분들에게 소주로 또 한 번 쥐고 씨름장에 와서 씨름 선수들에게 힘으로도 지고 정말 처참했습니다. 저희 럭비팀은 모래 범벅이 되어서 훈련장을 빠져나왔고 저희를 이곳으로 데려온 코치님도 이런 상황들을 예상했었는지 저희들을 다독여주려고 하시더군요. 한국의 씨름은 전통적인 격투기로 한국에서 씨름이라는 말로 불리는 이 스포츠는 레슬링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한국의 씨름은 역사적으로 중요하며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수세기에 걸쳐 발전되었다고 했는데요. 한국 씨름의 규칙은 간단하지만 기술적이고 전략적인 측면도 갖추고 있고 한국 씨름은 다른 전통적인 스포츠와 마찬가지로 문화적으로도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미국의 인기 스포츠인 NFL 미식 축구와는 전혀 다르게
한국의 씨름 경기는 물리적인 힘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강도와 전략적 사고도 요구하고, 이는 씨름이 단순한 스포츠 이상으로 평가받고 있다고도 했죠. 또한 한국의 전통 레슬링인 만큼 민족 정신 그리고 문화를 대변하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었습니다. 이후 일정은 저녁 식사였는데 한국 아마추어 씨름단 측에서 저희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한다고 하는데 함께 하겠냐고 묻더라고요. 아마 자존심 상한 저희가 도망치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절대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먹는 거 하나만큼은 자신 있었으니까요. 양껏 먹어 돈이라도 잔뜩 쓰게끔 하자고 생각했죠. 저희는 한우라는 고기를 먹으러 갔는데 처음 먹어보는 한우의 맛은 환상 그 자체였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코치님에게 우리 여기서 먹는 걸로 내기해서 지는 쪽이 계산하는 걸로 대결을 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죠. 그 말에 코치님은 절대 안 된다면서 호들갑을 떠시더라고요. 그 모습에 설마 저희가 먹는 것에서 마저 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냐며 코치님을 몰아세웠습니다. 이에 코치님은 한숨을 깊게 내쉬더니 그래, 뭐 우리 연습 상대까지 되어준 한국 선수들인데 내가 사지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걱정 말라며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을 하고는 대결은 시작되었습니다. 고기를 워낙 좋아하는지라 고기랑 고기는 다 먹어본 것 같은데 한우는 달랐어요. 정말 미친 듯이 불판에 올려진 고기들을 먹어치웠습니다. 배가 반 정도 부르고 나니까 한국 씨름단 선수들이 생각나더군요. 그 정도로 고기가 맛있었죠. 저는 그들이 얼마나 먹었을지 긴장하며 고개를 들었어요. 그런데 접시가 저희의 3분의 1밖에 안 되더라고요. 저는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도 저희 선수들은 빠른 속도로 고기를 먹어치우고 있는데 씨름 선수들은 느긋하게 아주 천천히 군뱅이 기어가는 속도로 고기를 먹었거든요. 천천히 먹으면 배가 더 빨리 부르는데 저런 여유를 부리다니 이번에야말로 저희가 이겼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에 씌인 건지 어떻게 해서든 이기고 싶다는 생각이 드니까 고기 접시에 집착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희 팀의 접시가 올라가는 속도는 줄어들었고 씨름 선수들의 접시는 꾸준한 속도로 쌓아 올려지고 있었어요. 저희는 억지로 꾸역꾸역 밀어 넣었는데 씨름 선수들은 맛을 음미하면서 계속 먹더라고요. 이게 황소인지 사람인지 믿을 수 없는 먹성의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을 때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저희는 이미 배가 터지기 일보 직전에 있는 상황이었는데 한국인 씨름단은 고기를 추가로 주문함과 동시에 한국에서는 냉면이라고 불리는 음식까지 추가 주문했고 한 한국인 씨름 선수는 혹시 다 먹은 거냐고 묻더니 우리가 먹지 못해 남기게 된 불판의 고기까지 싸그리 가져가 입속으로 넣어버리더군요. 와 진짜 이게 사람인지 돼지인지 황소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였죠. 그때 코치님 생각이 나서 슬쩍 코치님을 바라보게 되었는데 아주 되게 슬픈 표정으로 가방에서 지갑을 주섬주섬 꺼내시는 모습을 보니 엄청 미안했고 한편으로 애처로워 보이더군요. 코치님이 왜 대결을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했었는지 이해가 됐었죠. 저희는 한국에서 완전 처참했습니다. 거의 마지막 대결이라고 생각했던 먹방에서마저 한국인들에게 지고야 말았으니까요. 그래도 한우는 정말 입에서 살살 녹은 고기를 먹게 돼서 그걸로 만족하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식당에서 나오자마자 저는 어둠이 내린 식당 앞에서 한 줄기 밝은 빛을 보게 되었는데요. 식당 문 앞에 웬 정말 아름다운 한국 여성분께서 서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한국인 여성분은 저희 일행들 쪽으로 오빠라면서 큰 소리로 불렀고 뒤를 돌아보니 한 한국인 씨름단 선수가 여길 뭐 하려고 왔냐며 투덜대더군요. 알고 보니 그녀는 한국인 씨름단 선수의 여동생이었던 거죠. 아니 이런 산만하고 우락부락한 오빠 밑에 저렇게 아름답고 늘씬한 여동생이 있다니 정말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낯선 외국인 무리가 함께 있자 누구냐고 한국인 코치님께 묻더군요. 그녀는
한국인 코치님을 비롯한 선수들과 굉장히 친해 보였습니다. 미국에서 온 럭비팀이라고 소개하자 그녀는 아름다운 미소를 보이며 인사해 주었습니다. 그때 친오빠였던 한국 씨름단 선수가 얼른 가라고 손짓하자 그녀는 한국인 코치님에게 뭐라고 말을 하더니 코치님은 그렇게 하라고 했고 이내 그녀는 친오빠의 귀를 사정없이 잡아 비틀더니 집으로 끌고 가더군요. 황소 한 마리가 여리여리한 여성에게 귀를 잡혀 끌려가는 모습이 참 재미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평소에도 저렇게 여동생한테 꼼짝도 못한다면서 껄껄대고 웃는데 순간 어찌나 정겹고 좋아 보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청양고추에게 지고 한국 소주에게 또 한 번 지고 한국 남성들의 힘에서도 지고 심지어 먹는 것에 마저 져버렸고 한국의 정겨운 모습에서 또 한 번 졌습니다. 하지만 코치님은 졌다는 표현보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문화와 한국인들을 제대로 알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맞을 거라면서 자신도 한국에서 훈련하고 프로 선수로 거듭날 수 있었고 우리들에게도 이번 여행이 그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하셨죠. 그래서 지금 저는 어떤 모습이냐고요. 아직도 아마추어 선수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한국 아마추어 씨름단 선수들 역시 자신들이 프로가 되지 못한 것에 좌절해야 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아직 우리들에게는 올라야 하는 산이 있다는 표현을 하면서 이미 정상에 섰다면 내려갈 일밖에 없지 않냐며 매 순간을 즐기며 운동한다고 했었죠. 저 역시 그들의 정신을 높게 평가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니 마음이 편합니다. 물론 언젠가 꼭 프로로 데뷔하여 제 이름을 널리 알릴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늘 최선을 다하고 있고 매년 한국을 찾아 훈련을 더욱 열심히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치님 덕분에 한국을 갔던 그 계기가 정말 저에게 큰 터닝 포인트가 되었고 한국에서 보고 듣고 몸으로 느꼈던 감정들을 벗삼아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습니다. 한국인 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